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결국 예상은 다 깨졌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받아들인다면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거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사실상의 부결 지시를 내렸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지난 6월의 약속도 스스로 파기했죠. 위기감이 그만큼 컸다는 반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정치 불신감은 더욱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로 한국 정치가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이 대표가 SNS에 올린 장문의 입장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뒤 의사소통조차 쉽지 않다던 이재명 대표가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달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방향을 논의할 당회의 30분 전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당한 영장 청구란 명분을 들며 석 달 전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은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이 대표는 지난 2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표결 나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을 향해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 걸 두고 일각에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맞불 상정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앞서 진행됩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결 요청을 받은 민주당은 오늘 오후 내내 분주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당론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이탈했는지 알 수가 없고 이 대표가 나선 게 부결 분위기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관건은 민주당 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가결 찬성표가 얼마나 될 건가에 있죠. 구체적으로 몇 표가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지 이광희 기자가 계산해봤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한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98명의 재적의원 중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와 출장 간 박진 외교부 장관, 구속 수감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최대 295명이 내일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295명 전원 출석을 가정하면 148명이 가결표를 던져야 체포동의안이 통과됩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가결 투표 가능성이 큰 의원들을 119명으로 본다면 민주당에서 29명 이상이 이탈하면 가결됩니다. 지난 2월 가까스로 부결된 이 대표의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땐 민주당에서 30명 넘게 이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차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표결했을 때 반란표가 38표라고 예측을 합니다. 가결을 던진 의원들은 아마도 대부분 가결을 또 한번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의총을 열고 부결을 압박했습니다. 대표를 지키지 못할 망정 뒤통수에 돌멩이를 던지고 등에 칼을 꽂아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을 근거가 뭐냐는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개파 간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막판 부결 호소와 비명계 의원들의 결집 여부가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자신이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팬덤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여권의 반응은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이재명 대표가 노골적으로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구한 건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천권을 무기 삼아 읍소를 가장한 협박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체포동의안 부결에 표를 던지는 건
이 대표와 공범이 되는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은 이재명과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팬덤 정치의 수렁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선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의 다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은 가결, 총리 해임 건의안은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국 이렇게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검찰의 영장이 있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자세하고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장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아파트 의혹이 제기되자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박으로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죠. 하지만 검찰은 협박이나 압박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고 더 나아가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공무원들을 회유했다는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지난 대선 기간 이런 식으로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에 성남시 공무원 등은 당시 국토부 협박이나 그런 분위기가 없었다고 진술한다고 적었습니다.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한 이 대표가 담당 공무원들을 접촉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회유와 압박을 시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에 통보했고 이는 이 대표에게도 보고됐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800만 달러 등 이 대표의 각종 혐의에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가중사유까지 감안하면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위안부 단체 활동을 하면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고 횡령 금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남아 있어서 윤 의원도 결국 임기는 거의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의원이 이 단체 이사장을 지낼 때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당하면서 1심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모금액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빼돌려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 변상이나 회복도 안 이뤄졌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횡령액이 1심 1,718만 원에서 7,960여만 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인건비를 허위 계산해 정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윤 의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운동이 소멸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누명을 벗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제일 큰 게 후원금 횡령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1심 때 1,7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이 횡령 금액이 5배로 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애견 호텔과 마사지 샵에서 쓴 것, 또 딸에게 송금하거나 본인 세금을 납부한 건 1심 때도 이 유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윤 의원 개인 계좌와 정 의원 관계자 계좌에서 쓴 건 대부분이 이번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2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는데요. 2심 재판부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윤 의원이 회계장부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봤는데요. 통제가 없었던 탓에 윤 의원 말고는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었고 이 공적인 돈과 사적인 돈을 섞어서 썼다는 겁니다. 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군요.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관련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때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문 일정과 함께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올렸습니다. 당시 장례 비용이 모자란다며 일부 정치인들도 후원을 호소했고 이 계좌로 1억 3천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장례비로 쓰인 게 아닌가요? 네, 할머니 장례비로 모두 9,700만 원이 들었는데요. 현장에서 받은 조의금 9,400만 원과 서울시와 여가부 지원금까지 보태면 다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결국 윤 의원 계좌로 모금된 돈은 시민단체 후원 등에 쓰였는데요. 2심 재판부는 장례와 무관하게 사용됐다면서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사회장을 치르거나 이러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당시에 그렇게 개인 계좌로 돈을 모금할 만한 사회적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게 가장 큰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썼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이 됐죠. 네, 위안부 피해 보호시설 인건비로 쓴다며 이 여성가족부 보조금 6,500만 원을 타냈는데요. 직원들 계좌에 입금한 뒤 기부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국고 보조금을 전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혐의와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서 거액을 기부하게 했다는 혐의 등은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릴레이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1심 판결 때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했고 이 다른 중진 의원들도 사과문을 올리면서 검찰과 언론을 아주 거칠게 비판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체로 조용합니다. 윤 의원은 2021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는 제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역시 재판이 너무 길어져서 국회의원 임기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이미 임기의 80% 이상을 채운 상태입니다. 검찰 기소 이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 5개월이나 걸린 탓인데요. 이 내년 4월이 총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회의원 임기는 거의 다 마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정의가 세워졌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이럴 거면 뭐 재판은 뭐하러 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오늘은 정여세 탄로 의혹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틀간의 청문회 결과 야당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커지고 있어서 국회 동의받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이균용 후보자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을 문제 삼으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3년 전 부친으로부터 부산 지역 임야를 물려받았는데 증여가 아닌 매매로 둔갑시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부동산 매매 자금을 증여한다면 이것은 현금 증여입니까? 부동산 증여입니까? 당시에 토지를 계약을 하고 매입대금을 전액 납부를 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던 점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당은 참고인의 편향적 답변이라며 조세심판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참고인은 민주당 소속 의원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그런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조세심판에서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정적 효력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 제적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김영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까지 임명 동의안 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달 중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으로 다음 달 31일에야 표결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당장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제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실무적으로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는 부동산원의 당시 원장이 청와대 담당자를 만난 뒤에 직원들에게 청와대 요구대로 해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감사원이 파악했습니다.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수사 요청서에 적시된 내용인데 이것 말고도 어떻게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는지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초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A원장이 통계 담당 실무자에게 BH 입맛에 맞게 잘 해주라고 지시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과 저녁 식사를 한 직후였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시점이었습니다. 투기 세력이 주택을 주거 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 증식 수단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A 전 원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해당 비서관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실무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진술과 증거는 감사원이 검찰에 제출한 수사 요청서에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주택정책을 담당하다 지난 2020년 국토부 1차관으로 승진했는데 최근 감사원 조사에선 윗선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감사원 수사 요청서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를 사전에 조정하며 압박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가 부동산원으로부터 집값 상승률을 낮춘 통계를 보고받으며 마사지한 거냐고 수차례 확인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사지는 통계 조작을 뜻하는 은어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의원 시절 통계에 대한 외압 행사와 사전 누설을 금지한 통계법 개정을 주도하며 썼던 용어입니다. A 전 원장과 당시 비서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수차례 접촉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도 핵심 관계자들이 속속 범행을 실토하면서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획수사, 표적수사라며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해오다 검찰이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자 하나둘 각자 도생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캠프 조직 총괄로 9천여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간사. 19일 재판에서 지역본부장 8명에게 50만 원씩 뿌린 혐의를 인정하면서 형사 책임은 총괄인 송영길 전 대표가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300만 원 돈봉투 20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도 구속영장 청구 때만 해도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실한 부당한 영장 청구인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송 전 대표 최측근이자 캠프 자금관리 총책이었던 박모 전 보좌관도 윤 의원에게 6천만 원을 주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잇따라 등을 돌린 건 검찰이 전화 녹취록 등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도 힘들고 그랬다간 혼자 죄를 뒤집었을 가능성도 우려해 하나 둘씩 입을 연다는 겁니다. 돈봉투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최종 수혜자이자 책임자로 송 전 대표를 지목하는 상황. 검찰은 이르면 10월 초 송 전 대표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어젯밤 2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과 14km에 걸친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차량 20대가량이 부서졌는데 경찰이 실탄과 테이저건을 쏜 뒤에야 광란의 질주를 멈췄습니다. 노돌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회색 SUV를 추격합니다. 쫓기던 회색 차량이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니 비좁은 통로를 질주하며 주차 차량과 경찰차를 연신 들이받습니다. 안 잡히려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막 달리다가 차를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고 1층에 완전히 부서지고 나
난장판 있죠. 전체가 다. 경찰이 쏜 공포탄도 무시한 채 위험천만하게 탈출을 시도합니다. 경찰관들이 타이어에 연신 실탄을 쏘고 차량이 멈추자 3단봉으로 차유리를 깬 뒤 테이저건을 쏴 제압합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기 안산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28살 A씨가 경찰에 비해 14km를 달아났습니다. A씨는 이곳 오피스텔 주차장 2층과 5층 사이를 오가며 주차 차량 17대와 순찰차 2대를 부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쐈습니다. 타이어에 실탄을 발사했고 또 유리창을 깨고 그 사이로 이제 테이저건 발사해서 제압을 한 거거든요. A씨는 현행범 체포됐고 검찰은 오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미국에서 밀반입한 액상 대마를 유통하고 흡입한 미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한미 조약상 큰 제재 없이 부대 영내로 반입되는 군사 우편을 이용했는데요. 부대 안에서도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승돈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주한미군 부대 내부로 진입합니다. 숙소를 뒤지니 액상 대마가 나오고 카트리지에 들어가는 거 맞대요. 경찰이 미군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경찰은 지난 5월 평택과 동두천 미군 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미군 20대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군사 우편을 이용해 미국에서 합성 대마를 몰래 들여왔습니다. 구별하기 어려운 전자담배로 위장하는 수법을 써 1년여 동안 액상 대마 350ml를 밀반입해 한국인과 미군 등에게 되팔았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주한미군 기지를 4차례 압수수색해 마약 밀반입과 판매, 투약 등의 혐의로 미군 17명을 적발했습니다. 미군들은 부대 안에서 버젓이 액상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군 같은 경우에 기지 내 막사에서 흡연도 하고요. 이 오피스텔 그 안에서도 흡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미군 A씨와 짜고 마약을 유통하고 흡입한 민간인 5명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미군과 협조해 합성 대마 밀반입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동남아로 골프 여행을 가자고 꼬드긴 뒤 현지에서 성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서 현지 경찰 역할을 할 외국인을 섭외하기도 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은행에서 수표 다발을 챙깁니다. 또 다른 남성은 은행원에게 현금 뭉치를 받아 가방에 담습니다. 해외 골프 여행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속여 돈을 뜯어낸 일당이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입니다. 60대 A씨는 6월 알고 지내던 사업가에게 캄보디아 골프 여행을 제안한 뒤 현지에서 성매매를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이 찾아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며 사업가를 체포했습니다. 미성년 성매매는 징역 10년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 A씨는 사업가에게 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 원을 경찰에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고 처벌이 두려운 사업가는 A씨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사업가를 체포한 경찰은 A씨가 현지 브로커를 통해 미리 섭외한 가짜였고 A씨 등 일당은 사업가가 송금한 돈을 30여 차례 현금화해 달아났습니다. 사업가는 귀국한 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A씨 통화 기록 등을 추적한 끝에 범행 일체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한국 국적의 현지 브로커와 경찰 역할을 한 캄보디아인들에 대해서도 공조수사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직원 횡령이 벌어진 경남은행 사건의 규모가 당초 500억 원대에서 3천억 원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개인이 횡령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인데 그동안 경남은행은 대체 뭘 하고 있었나 싶으시죠? 이 금융당국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먹통이었던 걸로 파악하고 경남은행 은행장은 물론이고 BNK 금융지주까지 책임을 물을 걸로 보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당초 562억 원으로 알려졌던 경남은행 횡령 사건. 조사를 더 했더니 횡령액이 2,988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역대 최고입니다. 은행이 입은 손실만 595억 원에 달합니다.
주범인 경남은행 이모 씨와 공범인 증권사 직원 황모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횡령 참여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 씨는 2009년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하며 돈을 빼돌렸습니다. 허위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실행하고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 돈으로 골드바나 골프 회원권을 샀고 자녀 유학과 주식 투자 등에도 썼습니다. 집에선 다량의 현금과 명품, 골드바 등이 발견됐습니다. 오랜 기간의 횡령이 드러나지 않은 건 BNK 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NK 금융지주는 서면 점검만 하고 대출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남은행도 횡령이 일어난 15년 동안 이 씨에게 사후관리 업무까지 맡기면서 직무분리를 하지 않았고 장기 근무자 대상의 명령 휴가 역시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감독 당국에서도 조금 더 기준을 높이 운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반성을 하고 있고 금감원은 조사를 마친 후 위법이 확인된 임직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규모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이 신고받은 금액만 131조 원에 육박합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평균 124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가 아닌 해외 가상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지 궁금증이 나오죠. 가상자산 업계는 국내법이 미비한 탓이라고 토로하는데요. 그 이유를 정준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이 처음으로 해외 가상자산까지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체 신고자산의 70%인 130조 8천억 원은 가상자산이었습니다. 신고 인원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1,432명, 73개 법인이 자체 발행한 코인 121조 원어치를 신고했고 개인 투자자 신고액도 1인당 평균 77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비중이 높았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통고 처분, 형사고발, 명단 공개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선 국내 제도 탓에 어쩔 수 없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선물 거래 등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없고 기업은 코인을 만들어 돈을 모으는 ICO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 해외로 돈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발행사 자체는 전부 다 해외에 두고 있고요. 재반 비용도 다 해외에서 쓰는 거죠.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국내에서 ICO가 가능했다고 한다면 자본이 국내에 많은 부분 잔류했을 것이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 교환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더 세밀하게 파악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손쉽게 장바구니에 담았던 사과 하나 사는 게 손이 떨릴 지경입니다. 주먹만한 사과가 4개에 10,000원 수준입니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우리 물가를 한껏 끌어올린 건데요. 물가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갈지 송무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과 봉지를 들었다 놨다. 훌쩍 뛴 가격에 선뜻 담지를 못합니다. 우리 손주 주먹만한 사과 6개가 15,700원인데 세일해서 12,700원이면 13,000원이잖아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같아서 선물은 제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2달 연속 뛰었습니다. 1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1년 전보다도 올랐습니다. 특히 추석 상차림이나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사과가 41%나 비싸졌고 배추 가격이 배로 뛰는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의 주 원인은 치솟는 국제유가. 유가는 농식품 생산이나 운송비를 좌우하는데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유가에 불을 지핀 겁니다. 국제유가는 최근까지도 연중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웠습니다. 연내 증산이나 유가 진정 가능성이 막힌 상황에서
당분간 물가가 내리막길을 걷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고 따라서 소비자 물가도 연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막바지인 다음 달 1일에는 흰우유 가격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어렵게 개발한 신기술을 대기업에 뺏기는 중소기업 사례 여러 번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당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소송 등을 벌이지 못하는 건지 지선우 기자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태양광 관련 제조 설비를 만드는 중소기업 SJ이노테크는 한화를 상대로 6년째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로부터 기술 탈취를 인정받았지만 법적인 조치는 쉽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담당할 수 있는 저희 변호사를 찾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이 선뜻 나서려고 하지가 않거든요.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던 자료가 재판에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의무 제공이 아니라 선택 달려 있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300곳을 조사해봤더니 10곳 중 1곳은 기술 탈취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43.8%는 피해를 본 후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는 중소기업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있었는지 이걸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치 평가도 쉽지 않고 재판관들이 인정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 제도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건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던 정부가 이를 뿌리 뽑겠다면서 불법 하도급 점검에 나섰죠. 500여 곳을 단속한 결과 3곳 가운데 1곳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주차장 공사 현장. 이곳에 기초공사를 하도급 받은 A업체는 D업체에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재하도급 줬습니다.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려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필수지만 A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B업체는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였습니다. 국토부가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508곳을 조사했더니 35%에 달하는 179곳에서 불법 하도급 333건이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현장 중에는 10대 건설사는 물론 철근 누락이 있었던 현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불법 하도급이 현장에 광범위하게 만연하고 있다. 그리고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 불법 하도급은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 소개소에 임금을 지급한 현장도 다수였습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이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발주자나 하청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천 건에 대해서도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는지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독감 유행이 1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동안 환자는 더 늘 전망인데요. 오늘부터 고위험군 1,200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일정 안내해드립니다. 2살 딸아이와 병원을 찾은 전송미 씨. 아이가 기침과 콧물 등 호흡기 증세를 보이자 독감에 걸린 건 아닐까 걱정이 큽니다. 기침은 없나요 지금? 많이 줄었어요. 아기가 독감 예방접종 맞을 수 있을까요? 올해 독감 유행은 이례적으로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행주의보가 해제되기도 전 올해 또 새로 발령된 겁니다. 이달 첫째 주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1.3명으로 작년보다 2.4배 높습니다. 마스크를 해제하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독감은 영유아나 기저질환자 등엔 폐렴 같은 합병증 위험이 큽니다.
때문에 정부는 오늘 고위험군 대상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백신을 맞는 9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임신부와 고령자 순으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코로나 예방접종도 곧 시작됩니다. 지난 18일 신종 변이용 화이자 백신 400만 회분이 국내에 들어왔고 모더나 백신도 다음 달 500만 회분이 순차 도입될 전망입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에 코로나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새벽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취임 이후 두 번째 연설인데 이번에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의 불법성을 공개 경고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 악수를 합니다. 취임 후 세 번째 만남으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막고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 정상 만남이 있기 몇 달 전부터 군사 거래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북러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포탄과 러시아의 군사위성, 미사일 관련 기술 교환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 정부에서 안보와 경제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불종적으로 보이는 한산한 상황이 평화가 아니라며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틀 동안 17개 나라 정상을 만나 부산 엑스포 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며 지지를 요청한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자유 대한민국을 잇게 한 도시로서의 부산의 의미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한전의 적자가 200조 원을 넘어서면서 4분기에 추가로 요금 인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요금 인상 외에는 탈출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한전의 운영 방식을 보면 이런 위기를 자초한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때문에 요금 인상만 외칠 게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드넓은 평야에 태양광 패널이 가득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98메가와트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입니다. 큰 잠재력을 자랑하는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 지역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를 하고요.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일정 부분 구매해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이 발전소에서 총 13만 9,610메가와트시를 사들였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한전은 킬로와트 시당 440원, 총 615억 원어치의 전기를 구매했는데 한전의 기준 전력 구입비보다 3배가량 높고 원전보다 8배가량 비쌉니다. 원전에서 같은 양의 전기를 샀다면 541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돈도 결국은 전기요금에서 나와야 되니까 전기 공급 비용이 높아지겠죠. 태양광 발전 특성상 버려지는 전기도 많습니다. 이 발전소의 경우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의 배터리와 장치에 문제가 생겨 전력 손실률이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생에너지와 ESS를 무리하게 확대한다면 한전의 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급 속도를 조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조 원 넘는 적자를 가진 한전은 태양광 전력을 구매하는데 지난해에만 3조 원 이상을 썼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테슬라 CEO 머스크가 설립한 뇌과학 스타트업이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로봇을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루게릭병 등을 앓는 마비 환자가 신체 능력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지 또 상용화는 언제쯤으로 기대되는지 김자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음료를 받아먹으며 컴퓨터 게임을 하는 원숭이. 손에는 키보드도 마우스도 없습니다. 뇌에 컴퓨터 칩을 심어 생각만으로 기기를 무선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It's not magic. The reason Neuralink works is because it's recording and decoding electrical signals from the brain. 조만간 인간의 뇌에도 컴퓨터 칩이 이식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뇌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이른바 뇌 임플란트 임상시험을 승인받고 대상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100원 동전 크기의 컴퓨터 칩을 뇌에 심으면 여기에 달린 64개의 미세전극이 생각을 데이터로 뽑아 컴퓨터에 전달한다는 구상입니다. 시험 대상은 루게릭병 등을 앓는 신체 일부가 마비된 환자입니다. 칩을 이식한 환자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노트북 자판이나 로봇 파일 등을 조종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We're confident that it is possible to restore full body functionality to someone who has a severed spinal cord. 장기적으론 뇌신경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자동으로 습득하고 말없이도 생각을 주고받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상 완료까지는 약 6년이 걸릴 예정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돼도 상용화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꿈꾸는 강아지 피비 안내견 학교에 갑니다. 작은 몸짓으로 실수를 연발하며 선생님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해 쓰러뜨리기도 하죠. 그래도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면서 적응해 갑니다. 하지만 최종 입학시험에서 실수해서 탈락하고 맙니다. 피비는 눈물을 흘리며 학교를 나서다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시각장애인에게 달려갑니다. 장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최고의 안내견이 되죠. 시각장애인들은 안내견을 일컬어 죽어서도 천국 문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개라고 합니다. 오직 주인만을 위해 희생하며 충직한 삶을 살죠. 안내견은 평생 불고기 한 번 못 먹습니다. 사람 음식에 맛들이면 길을 가다 냄새에 홀리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중성화 수술도 받아야 하죠. 다른 개를 만나도 한눈 팔지 않고 음식이 놓여 있어도 그냥 지나칩니다. 늘 주인과 발걸음을 맞추며 주변 움직임에 온 신경을 쏟죠.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말고는 짖지도 달리지도 않습니다. 다쳐도 주인이 놀랄까 봐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습니다. 평생을 달리지 않는 개가 있습니다. 발을 밟혀도 짖지 않는 개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안내견을 키워 인간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뤄낸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가정위탁 1년, 훈련 2년에 정성을 기울여 양성한 208마리가 장애인의 눈이자 삶의 길잡이가 됐습니다. 걔는 안 됩니다. 라는 입장 거부의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늘 너와 동행할 수 있었던 건 1년 동안 가족으로 살았던 강아지를 안내견 학교로 떠나보내며 울먹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눈빛으로 저에게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안내견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내견은 7, 8년을 헌신하다 은퇴하면 노후 돌봄 가정에서 여생을 보냅니다. 절반쯤은 위탁 봉사를 해줬던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먼저 달리지 않고, 먼저 잠들지 않고, 지쳐도 먼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찌 안내견뿐이겠습니까? 보청견은 자명종, 초인종, 아기 울음, 화재경보 소리가 난 곳을 쏜살같이 오가며 주인을 이끕니다. 치료견은 환자들에게 재롱을 피우고 몸을 맞대 정신의 재활을 돕습니다. 전쟁터의 수색견은 부상병의 군복 한 조각을 찢어 물고 와 구조대에게 알리죠. 치명상을 입은 병사는 숨을 거둘 때까지 곁에 머물며 위안합니다. 개는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친구입니다. 시인 바이런이 사랑하는 게 보채윈에게 바친 묘비명처럼 말이죠. 그는 아름다웠으나 허영심이 없었고 힘이 있었으나 오만하지 않았고 인간의 모든 미덕을 갖췄으나 악덕은 없었노라. 9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아름다운 동행 30년이었습니다. 네,
내일 아침까지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 특히나 해안 지역으로는 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부산과 경남 남해안으로 많게는 15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경북 동해안, 울산으로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영동 남부와 충남, 제주 산간으로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강풍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과 전남, 경남과 제주에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 대전 19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4도, 강릉 2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4에서 5m로 매우 높겠습니다. 비는 내일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